예, 판문점 북한군 귀순에 북한도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북한군 당국이 이번 사건 이후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의 경비 병력을 모두 교체하는 등 문책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다음 달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중국은 여전히 사드 문제를 이슈화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문용석 전 주중대사관 국방무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예. JS 귀순 용사 얘기가 뭐 연일 화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북한 쪽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저희들이 지켜봤더니 일단 경비병력, 북한 쪽 경비병력을 다 교체했다. 네. 사실 문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당연한 조치겠는데 네. 그 넘어왔던 72시간 다리 거기도 이제 통문까지 설치를 한다.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 세 가지 면에서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첫 번째는 김정은 시대가 개막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탈북 통제 조치를 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이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예. 뭐냐면 과거에도 뭐 노크 귀순 이런 이 귀순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군사분계선 인근에 주둔한 일반 북한군 부대하고 이 JS의 경비대대는요 체제에 대한 충성도 자체가 틀린 부대예요. 다시 말해서 가장 믿는 도끼한테 그렇죠. 발등을 찍힌 거고요. 그다음에 그에 더해서 마치 이게 유엔 제재가 계속 강화되는 국제적인 상황에서 이 탈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 이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걸 외부에다가 노출한 것도 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만약에 민간인이 탈출했을 경우에는 그동안 북한이 하는 대로 이거 기획 탈북이다. 한국 쪽이 이거를 이 뒤에서 조장을 했다 이런 주장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예. 이거는 JS 경비대대 소속 이 병사가 그렇죠. 탈북을 그것도 해버리니까 CCTV 다 뭐라고 공개됐는데요. 이거는 예. 핑계를 댈 수가 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문 장군님, 저기 CCTV를 보면 그 북한 귀순병이 그 집차를 이용해서 저기 72시간 도로를 이렇게 질주해서 들어오는 장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차가 북한군의 이제 고위 간부 장성급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뭐 대령급 정도가 타는 차량이라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 운전병, 그러니까 간부를 데리고 다니는 운전병이다. 그렇다 보니까 고급 정보도 굉장히 많이 알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분석에 대해서는?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 그 집처가 말씀하신 대로 대좌급 정도. 대좌급이면 통상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단장 직급입니다. 중국인민해방군이나 북한도 대부분 대좌는 사단장급인데 이곳은 개성의 경무국이죠. 그 개성 지역하고 판문점 JSA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가장 예민한 지역이고 예, 가장 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차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로 정예화된 부대입니다. 대자급이고 거기에 참모장이나 보위부장들이 대자, 상자로부터 해서 다 구성되어 있는데 예, 예. 이번에 넘어온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병사가 운전병일지 혹은 또 행정병일지 그건 정확하게 이제 신문을 통해서 확인이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지프처가 중국의 심양의 션페이라고 90년대 후반부터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예. 군용 차량입니다. 이제 연영성의 심양에 자동차 공장이 있어서 제가 먼발치에서 보니까 우리의 레토나 군 차량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래요? 그거하고 비슷한 션페이 차량인데 그 정도 차량을 몬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경무국의 최고위급 대좌 상자급 정도가 돼야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귀순을 두고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유엔사 쪽에서는 우리 한국 JS 경비대대의 조처가 좀 잘했다, 적절했다 이런 평가를 내렸고 어제 이제 브룩스 사령관이 가서 훈장까지 줬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네, 뭐 미국 브룩스 측의 사령관 판단. 평가는 굉장히 슬기롭게 대처를 했다는 건데요. 예, 예. 국내에서 나오는 논란이 왜 대응 사격 안 했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그 대대장이 이 뒤쪽에 있었냐. 근데 제가 보기에 좀 넌센스예요. 왜냐하면은 그 교전 수칙이 적용되는 지역이에요. 분명히 이 지역도 정전협정상. 근데 교전 수칙의 가장 큰 두 가지 원칙은요. 첫 번째는 이게 더 크게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야 되고요. 방지입니다. 두 번째는 비례성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총알이 무조건 넘어왔다 그래가지고 쏘는 게 아니에요. 의도가 실제로 우리를 향해서 조준 사격이 한 게 아니면 사실은 이거는 지켜보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왜 대대장이 뒤쪽에 있었냐.
지휘관의 역할은요. 예. 무조건 용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 전체를 통제하면서 그리고 후속적으로 혹시라도 교전이 벌어지면 후속 상황도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대대장의 업무를 맡고 부사관 2명이 포복을 해가지고 한 거는 예. 굉장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용기 있는 행동이고 왜냐하면 사실은 혹시 그걸로 인해서 본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예. 그 상황에서 꼭 건져와야 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깔끔했다라고 봐요. 대응은. 예. 군에 뭐 오래 계셨으니까 그 대대장이 엄호하는 한 8.5m입니다. 불과 그 예. 구조해내는 그 거리가요. 그 부사관들이 끌어내는 장면 그 사이가 그걸 가지고 뭐 적절했느니 적절 안 했느니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20년쯤 전에 대대장을 할 때 상황으로 돌아가서 제가 대대장이면 어떻게 조치했을까? 기본적으로 우리 차 박사님 말씀하신 것이 정확합니다. 지휘관이 있어야 할 곳, 지휘관은 전체 상황을 정리하고 조치할 수 있는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총격이 있고 일정 시간 지나서 북한 병사를 발견하고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대대장이 그 부사관 2명이 포복을 해서 데리고 나오는 상황. 예, 예. 그때 이미 뒤에 JSA 병사들은 상당한 엄호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예. 그리고 통신 축선상에서는 상급 부대에 이미 통신 지휘보고가 됐을 것이고 조치가 다 되는 상황에서 대대장의 위치는 그야말로 전 병력과 일어날 수 있는 우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브룩스 사령관이 표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물론 지휘 조치상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시간 일부 걸릴 수도 있고 한 그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잘 된 조치라고 제가 평가하고 싶은 것은 우선 우리의 확전이 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북한 병사가 우리 병사를 위해서 쏜 것이 아니다는 상황 판단이 적절히 됐던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 조치에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알겠습니다. 교전 규칙이라든가 JSA라는 것이 가장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과거 도끼만행 아주 이전에 저 간첩 내려오고 그런 적이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상황별로 조치를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물론 유엔사의 통제하에서 같이 협조해서요. 북한군이 이제 JS 경비를 맡고 있는 병사들을 다 교체를 했다. 문책을 했습니다. 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쪽에서도 뭔가 이번을 계기로 교훈을 얻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꿀 건 좀 바꾸고 개선할 건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박사님 보시기에 뭐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첫 번째는 이 JSA나 비무장 지역은 현재 정전협정상 권총이라든가 소화기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소총이라고 해도 완전히 자동 사격이 되는 소총은 이 반입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번에 북한군이 그냥 자기 편에 대해서 조준 사격을 하는데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뭐 가령 완전 자동 사격을 우리 측 어모병력에 대해서도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건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우리 측 구역으로 몇 발짝 넘어왔다가 화급히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추적조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넘어왔을 경우에 이걸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번 상황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교전 수칙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확전 방지하고 비례성 원칙 자체를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보다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교훈을 알려준 만큼 여기에 대한 이제 대비책을 강구하는데도 이제 좀 신경을 써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북한 거의 뭐 70일 가까이 지금 아무런 도발을 하고 있지 않는데 미국이 다음 달 초에 스텔스 전투기주 F-22 랩터 6대를 한꺼번에 한반도를 전개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방문했을 때 해추진 항공모함 세대가 나란히 전개를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에 강한 압박을 했는데 이것도 좀 이례적이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 짧은 시간 내에 계속해서 다양한 미국의 이 무기 체계가 전개된 예가 없어요. 뭐 일부에서는 김정은이 그래봐야 눈 하나 깜짝하겠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김정은 이 머릿속에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미국이 여기서 던지는 메시지 자체는요.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무력 시위의 군사적 대응 자체가 기존의 시위하고는 굉장히 다르니까 니들 조심해라. 이 선에서 니네가 한 번 더 선을 넘으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과거와 같이 우리가 무조건 참고 있지는 않을 거다는 메시지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도 그냥 여유 잡을 수만은 없을 거예요. 그 비온비인가요? 그 전략 폭격기 그 함대 왔다
가는 그런 수준은 이제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예, 예. 점점 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위는 높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군 당국이요. 내년 2월에서 3월부터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이게 한미 연합 훈련이 그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혹시 좀 미루거나 아니면 좀 취소하거나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평화스러운 가운데 분위기 속에서 이런 큰 국제 행사, 체육 스포츠 경기가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데 문제는 이게 혹시 북한에 다른 빌미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전제를 할 것은 예.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전에 개막 전 그리고 동계올림픽 기간 동계올림픽 끝나고 또 패럴림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전체를 동계올림픽이라고 봤을 때 그 평화를 위해서 우리 안전을 위해서 전 군이 육해공군 모든 전병력이 가장 완벽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겁니다. 단 한치의 어떤 테러라든가 사고가 있어서도 안 되니까요. 그것이 전제된 가운데에서 그 이제 다 나중에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은 과연 북한이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것인가, 패럴림픽에 참가할 것인가. 예.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고 우리는 그 기존 매년 2월부터 했던 그 키 리졸브 훈련, 키 리졸브 앤 포 리그 훈련입니다. 독수리 훈련까지 계속되는 것인데 이 키 리졸브 훈련이 대략 기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그러면 그 정해진 기간을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는 대비태세 유지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약간의 조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한미연합사의 리더십에서 그것은 토의가 되고 한미 간에 협의가 필요한 그다음에 상황이고요. 한미 간에 결정이 될 사항으로 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북한이 참석할 것인가? 예. 어떤 규모가? 예. 동계올림픽과 아니면 패럴림픽 모두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두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가면 안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동계올림픽을 평화롭게 개최하기 위해서 우리가 완벽한 대비 태세를 하고 동시에 한미연합훈련의 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정도로만 알겠습니다. 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이 문제는 이제 중국이 흔히 요구하는 쌍중단 있잖아요. 그 이제 북한의 핵과 쌍잠정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걸 이제 중단하면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이제 같이 좀 중단해야 맞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중국의 상황은 그때 지난번에 한번 확인을 했어요. 트럼프는 강하게 이제 반대 입장을 했었고요. 그 이게 사드 문제랄지 중국이 이제 특히 이제 미군이 사실 배치한 사드를 우리 측에 많은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 문제를 풀리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는 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구상도 제가 그 중국 학자들이나 만나보면 확실한 어떤 그 다음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쌍잠정이라는 게 일단 대화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이 잠시라도 이제 이 연합훈련 같은 걸 하지 말라는 거 중단하자는 얘기인데요. 제가 거꾸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대화하는 도중에 그러면 수년해서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내년에 안 한다고 치면 내내년에 하는 건 어떠냐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않더라고요. 결국은 당신들이 얘기하는 쌍잠정이라는 거 안에 당신들은 자꾸 잠정 중단이라고 얘기하면 완전히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이제 얼버무려요. 저 같은 경우에도 평창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1, 2주 정도 수년을 해서 훈련에 크게 지장이 없는 문제라면 아예 우리 쪽에서 그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평화제스처 면에서 충분히 고려할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2018년 전체의 뭐 훈련 자체를 이거는 제가 볼 땐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연합훈련에 대해서 자꾸 중간 조정 역할을 마치 하는 듯이 하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주권 간섭이에요. 중국이 좀 알아야 되는 건데 제가 중국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가령 중국이 그동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해온 이유가 북한이 실제로 의도가 뭔지 뚜렷하지 않은데 군사적 조치를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게 도덕적이지 않는 것이라는 이유 아니겠어요? 사드도 전부 지금 중국이 우려하는 건 미래의 일이란 말이에요. 훈련도 의도가 실제로 뭔지에 대해서
그게 북한을 우리는 공격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자꾸 예방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나오는 게 예. 너네들은 도덕적으로 타당한 거냐라고 얘기하면 말을 잘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문정님, 그 사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이제 내달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어요. 12월 중순인데 날짜는 못 박지 않았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강경화 장관이 중국 다녀왔잖아요.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 여러저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역시 사드 문제가 가장 현안인 것 같아요. 아마 정상회담에도 그런 문제가 다뤄질 것 같은데 중국의 관영 매체들도 이거 관련해서 더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에 대한 전 제안도 이렇게 분위기 띄우는 거랄까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 말씀하신 거지 그 삼불 쌈뿌이시엔 예. 중국어로 하면 그 정도인데 그것이 중국의 관방 외교부라든가 중국 정부에서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일부 관영 매체에서들 분위기를 좀 띄우는 듯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사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저도 지난주에 중국의 일부 그 예비역 장군들 정보 분야 그리고 이제 외교 단위에 있는 분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사드 관련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결국 우리가 사드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한다, 이해를 한다. 단 그 중국이 그것을 어떤 중국의 개인 그 예비역 장군이나 교수들이 개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식 석상에서 있는 그대로 말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러나 이해를 한다. 자, 사드라는 것은 제가 간단히 정의하자면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서 방어하기 위한 생존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은 어떤 전략적인 이해 정도, 예. 미국 중미 관계, 미중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핵심 이익이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 핵심 이익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중국 사람들 핵심 이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를 가지고서 중국이 너무 과도하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 예.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지난번에 그 베트남에서 예. 그 이어서 필리핀에서 계속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에는 우리 대통령님과 그 시진핑 주석 간의 회담이 있었고 이어서 리커창 총리하고 회견이 있었죠. 예. 그때 거기서도 예기치 않게 시 주석하고 리커창 총리가 사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 내지 그런 식의 표현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사전에 외교 당국이나 양국 당국 간에 조율이 돼서 그것이 언급이 안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것은 사드를 중국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건 중국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드 배치와 운영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봉인이라고 했는데 예. 근데 봉인이라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중 간에 그리고 유관 국가들이 이 환경을 잘 만들어야지 환경을 잘 만들고 협조해야지 이것이 봉인이 되고 사드가 우리가 그 나름대로 합의한 대로 잘 원만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군사 당국 간 협의도 있을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한중 정상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저희들이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대담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영석 전 주중대사관 국방부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